AM 1230, FM 106.3 HD2, K-Radio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시사 포커스의 주제는 모스크바에서 5시간의 마라톤 협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렬됐습니다. 네 진영의 속내라고 하는 주제로 전해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네 진영은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유럽이 됩니다. 빅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모스크바 협상이었었습니다. 사실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주말 맞이하면서 미국 측에서 제시했었던 11월 3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서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였고 그게 이제는 마무리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이틀 전에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무려 5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스너 그리고 위트코프 특사가 직접 모스크바까지 날아갔고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자리여서 어느 정도 그래도 결말을 내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높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도 이런 식으로 바라봤죠. 이제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겠구나 아니면 평화협정이 나오겠구나 어떤 식의 모습으로 나올까 이게 좀 바라보게 됐었던 관전 포인트였었는데 결론은 5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완전 결렬입니다. 서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결렬 내용을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내용의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크렘린궁에서부터 직접 발표하면서 이게 더 주목을 받게 됐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건설적이었다, 유익했다 이런 외교 수사가 나왔고 모스크바 측에서도 협상 이후에 다시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번 5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나와졌던 건 아무것도 없었고 서로의 입장차만을 확인한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5시간씩이나 얘기를 하고도 합의를 내지 못했을까요? 그동안에 많은 것들이 추려졌었고 그것을 우크라이나도 어느 정도 다 감안할 것을 받아들여 가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 안에서 또 협상하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그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좀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상 현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사위이자 백악관 고문인 쿠슈너가 참석을 했고 또 대통령 특사로서 지난 중동에서의 그 협상의 모습을 진행하고 있었던 위트코프가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도 같이 참여하면서 두 사람이 모스크바로 직행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 직접 등장을 했고 또 우샤코프라고 하는 크렘린의 외교보좌관 그리고 드미트리예프라는 러시아 국부펀드 대표가 함께 자리하면서 이 사람들 양측의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건 이때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모스크바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공식 일정은 아니었는데 크렘린 근처에서 포착이 된 거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중국도 이 협상에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5시간 동안 뭘 했느냐. 28개 조항으로 구성이 된 평화안을 한 줄 한 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4개의 문서를 더 받았다고 하니까 사실상 32개의 항목을 다 짚어본 거죠. 그리고 나서 결론은 결렬, 합의 실패라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렬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영토 문제입니다. 땅 문제. 전쟁이라는 게 사실 결국 누가 어디까지 차지하느냐를 놓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땅 문제에서 세 나라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인 겁니다. 우선 러시아의 입장은 우리가 이긴 거니까 이긴 땅 내놔.
이게 된 겁니다. 러시아에서의 요구는 뭐냐면 일단 2014년에 합병했던 크림반도 이제 공식적으로 러시아 땅이라고 인정해라.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이 4개 주 전체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라. 여기까지는 사실 협상안 안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도네츠크, 지금 이제 도네츠크가 러시아에서는 아직까지 점령 못하고 있었던 도네츠크 안에서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던 지역도 있는데 그것까지 러시아 땅으로 달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었고 미국에서 협상안으로 안으로 제시했었던 거 안에 도네츠크가 들어가긴 했지만 미국에서 제시한 협상안 안에서는 도네츠크가 지금 현재 모습 안에서 전쟁을 홀트하라는 뜻이었고 러시아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아직 다 먹지 못한 것까지 우리 러시아 것으로 달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입장차가 가장 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싸워왔고 거의 이제 시간이 4년이라는 시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되죠. 내년 2월이면. 4년이라는 가까이 시간을 동안 싸웠고 러시아에서도 100만 명 가까이 병사들이 죽었고 또 러시아 경제는 망가지고 사실 전쟁이라는 건 안 돼도 그러니까 져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겨도 문제지만 지면 더 큰 문제 이게 바로 전쟁이 되고 있어서 경제 망가지죠. 그런데 또 땅까지 못 챙기면 러시아 안에서도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때문에 싸운 건데. 그리고 국민한테 또 푸틴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 본인의 집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러시아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벌려왔었던 이 전쟁에 대한 정당한 명분을 보여주려면 이 정도는 돼야 푸틴에게서의 바람 라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도네츠크에 지금 남아있는 땅까지 다 줘. 이게 되는 거가 되고 있고요. 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래도 미국이 같이 개입하면서 어느 정도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 안에 그냥 어떻게 보면 억지 춘향격으로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까지가 있었지 실제로 오케이를 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데 점령당한 땅 지금 다 돌려 달라는 거고 이참에 사실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참에 2014년 크림반도까지 다시 돌려오자.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지금 모습이잖아요. 크림반도 포함해서 다 돌려받을 거고 영토 양보 없다. 이게 지금 또 우크라이나 쪽의 입장이고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젤렌스키도 정치적인 생존 또한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영토 포기하게 되면 그 순간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는 뭐라고 말할 거냐고요. 수십만 명이 죽어나갔는데 땅까지 넘긴다고? 이거는 거의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젤렌스키 본인으로서도 정치적인 자살과 가까운 문제가 되고 있고 원래 우크라이나 땅인 건데 전쟁까지 하면서 그거 하나 못 찾았다. 뭐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난리 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의 입장은 이겁니다. 중간 입장인 거죠. 지금 이 상태, 이 전선이 유지되고 있었던 여기서 스탑. 그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었던 땅 우크라이나에서도 오케이 일단 인정? 이렇게 되고 있었고 하지만 추가 차지는 안 된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전쟁은 지금 여기 전선에서 끝. 그리고 비무장지대 만들자. 이게 미국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위한 지원으로 돈 쓰기도 싫은 겁니다. 우크라이나 지원하느라 사실 수천억 달러가 들어갔고 이제는 슬슬 정리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는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지역까지 내놔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1인치도 못 줘 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중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는 네 그룹에서의 속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복잡한 유럽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좀 골치 아픈 경쟁자 정도로 보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유럽은 러시아를 미국보다도 더 깊은 역사를 가지면서 300년 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 유럽 안에서 같은 유럽이면서도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있었던 존재가 유럽 안에서 러시아를 좀 싫어하는 이유도 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러시아 그 제국이 시작이 됐었던 가장 그 1700년대 당시, 그러니까 1600년대 그때로 돌아갔을 때 보면 표트르 대제 정도가 되겠죠. 그때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유럽과
러시아 뭐 이런 식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앙알거리면서 싸우고 있었고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최신 역사에서도 보면 나폴레옹 전쟁에서 또 유럽 입장에서 물론 프랑스기는 하지만 러시아 모스크바 코앞까지 진군을 했다가 그 혹독한 겨울 날씨 맞으면서 보급 끊겨 프랑스가 아주 러시아에게 묵사발이 난 적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때.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냉전, 이때는 또 소련이기도 했죠. 유럽 역사에서는 이 러시아가 항상 동쪽에서 오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번 전쟁을 러시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 영국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끝나게 되고 협상을 하게 되면 또 언제 다시 침공할지도 모르고 이게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다시 또 침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지금 모습 못 믿겠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우리가 또 겪어온 것도 있었고 우리가 러시아를 몰라? 여태 지금 겪어온 게 있는데 와 우크라이나 이거 협상으로 될 일이 아니지. 이참에 그냥 아예 러시아를 끝내버리자. 이게 유럽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지금 지치게 만들고 다시는 전쟁의 전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들어주자. 이게 유럽의 지금 현재 입장이 되다 보니까 유럽이 우크라이나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영토 포기하지 마. 끝까지 싸워. 우리가 계속 지원할게. 이게 지금 유럽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좀 그만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유럽은 안 돼. 더 싸워야 돼. 이러고 있으니 결국 협상이 꼬이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폭탄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영토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또 하나의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 중에 나토 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가입 문제에서 우크라이나는 오케이 평화 협정을 맺고 지금 뭐 그 영토 안에서 사실 보면 우크라이나 영토 지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영토 중에 19% 거의 20% 가까이를 러시아 영토로 빼주게 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평화 협정을 한다면 오케이 여기까지도 좋은데 대신 나토 가입해줘. 이게 또 우크라이나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나토 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시작이 된 건데 그걸 허용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뭐 때문에 싸우게 됐냐는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나토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뭐 물질적으로도 지원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용병을 뭐 해서라도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나토를 얘기한다면 또 유럽에서도 나토까지는 조금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왜 방어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더 이상의 좀 자금 조달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미국의 입장은 그렇고요. 결국 이 문제가 합의 불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나토 때문에라도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협상이 결렬이 되고 나서 크렘린궁에서 일찌감치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이례적인 모습이기도 했었죠. 다른 때는 서방에서 알려주는 모습으로 있고 크렘린은 그동안 계속 조용히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었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약간의 좀 반응이 발끈할 때는 크렘린궁을 통해서 내용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 이번처럼 이례적으로 우리 이거 협상 끝났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발표를 한 크렘린궁이 되고 있어서 더 좀 이례적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점점 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푸틴이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지금껏 실제 속내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트럼프와도 협조하는 척 악수하고 손 내밀고 또 올해 여름에는 알래스카에서 만나면서도 또 뭔가 협상에 실마리를 제공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크렘린궁에서 우리 협상 결렬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서 푸틴의 모습이 완전히 강경 모드로 돌아서게 됩니다. 협상장을 나오고 나서 한 말이 유럽 싸우고 싶으면 우리 지금 당장이라도 준비돼 있어. 전쟁 시작되면 우리가 협상할 상대 아주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유럽을 향한 우크라이나가 아닌 유럽을 향한 강경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참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지도자들 직접 제거하겠다는 위협이 되고 있고 두 번째 전술 핵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주요 도시를 핵으로 타격하겠다는 암시죠. 물론 푸틴이 정말로 핵을 쓸 거다? 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시작이 된 초기에서도 핵드립 치면서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 핵 얘기하면서 막 어그로 끌고 그랬으니 뭐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 결렬 후에 곧바로 유럽을 향해서 이빨을 드러냈다는 건 그만큼 러시아도 우리 갈 때까지 가겠다. 이 메시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이 협상 직전에 군복을 입고 전선 사령부를 방문한 기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에게 도네츠크 안에서 포크로브스크 거의 점령했다. 그러니까 동부 전선에서 지금 계속 전진 중이다. 이걸 확인을 하고 협상 테이블에 들어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지금 도네츠크에서도 이기고 있어. 협상 안 해도 우리 계속 밀고 나가겠다. 이걸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군이 11월 한 달 동안에 추가로 좀 점령한 지역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영토의 19.3% 정도를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상이 결렬이 되자 유럽에서 강경 조치가 발표가 됩니다. 유럽에서 발표한 내용은 2027년 9월부터 러시아 천연가스 있죠. 가스 파이프라인 장기 계약 전면 금지. 그리고 2027년 1월부터 러시아 액화가스 장기 계약도 금지 발표합니다. 유럽의 집행위원장인 폰데어 라이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고 더 이상 푸틴의 협박도 시장 조작도 없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랑 함께 가겠다. 이 발표를 유럽에서 하게 됩니다. 이건 또 유럽 입장에서도 사실상 러시아랑 경제전쟁 끝까지 가겠다는 선언이 되고 있었고 유럽연합에서 여기에서 또 한 발 더 나갑니다. 900억 유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하겠습니다. 발표를 합니다. 이 900억 유로가 달러로는 약 1,050억 달러가 되고요. 1,050억 달러는 미국에서 1년치 국방부에서 무기 구매금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거의 2천억 달러를 쓴다고 하는데 그중에 절반에 달하는 규모가 900억 유로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와닿는 숫자를 찾아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의 3년치 컨텐츠 제작할 비용이 900억 유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우크라이나 군사비 또 기본 행정 운영에 쓰이고 2년치 예산을 한 번에 유럽연합에서 차원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러니 전쟁 계속해. 이게 이제 유럽의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냐? 유럽의 돈이 아닙니다. 벨기에에 동결이 돼 있는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서 대출을 받아서 자금 지원해 줄게. 이러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발끈하는 거죠. 우리 돈 갖고 생색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 돈으로 러시아 돈으로 우크라이나 지원한다 이 얘기니까 완전히 막 화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더 강경 모드로 돌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푸틴이 유럽을 상대로 더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푸틴에게 남은 카드라면 사실 앞서서 얘기해드렸던 천연가스 잠가라 밸브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잠가라 밸브를 시전한 적이 있습니다. 위협처럼 들리죠. 그런데 푸틴 입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카드도 쓸 수 없는 카드가 되어버린 거죠. 정확하게 만약에 이제 잠가라 밸브 카드를 시전을 하게 되면 러시아부터 죽는 카드가 이제는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당시에 잠가라 밸브를 시전을 했을 땐 에너지의 무기화가 되고 있었고 유럽들 우리 가스 없으면 겨울 못 나. 그러니까 공장도 못 돌리고 난방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나갔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푸틴이 노드스트림 밸브 확 잠가버렸던 2022년 그때 유럽에서 패닉에 빠졌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10배 폭등했고 난방비도 3-4배 치솟았고 또 독일 국민들이 막 나무 땔감 막 사재기하고 난리 났었었죠. 근데 진짜 그게 위협이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에서 이미 이제 천연가스 잠가라 밸브 시전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게 몸소 체험하면서 학습이 되다 보니까 유럽이 그 충격 이후에 3년 사이에 미친 듯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LNG 터미널을 대폭 확충을 하면서 LNG 터미널 6개를 새로 짓고 네덜란드나 벨기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공급선을 완전하게 다변화하면서 그동안에서는 러시아에서 직접 오는 걸로만 의존하고 있었다면 이제 러시아 못 믿겠다. 더 이상 만약에 잠가라 밸브 하면 우리 큰일 나니까
여러 다변화를 하자. 그래서 이 에너지 리소스를 다 미국 채널로 지금 돌리고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시간이 지금 변했다는 거죠. 미국이든 카타르든 노르웨이, 알제리. 그러니까 러시아 말고도 살 곳이 지금 이제 많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재생 에너지도 가속화시키고 태양광이나 또 풍력 대폭 증설하고 또 독일 빼고는 원전도 다시 켰고 그 결과 만약에 푸틴이 잠가라 밸브를 한다고 해도 유럽 오케이 우리 그럼 이제 뭐 미국 거 사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푸틴으로서는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더 이상 잠가라 밸브 시전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서 밸브까지 잠궈버리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거의 자살 행위가 되고 있고 다시 쓰게 된다면 이거는 자살골이라서 푸틴이 전쟁 준비됐어. 오케이. 유럽하고도 내가 이제 가겠어. 이거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유럽 니들 나 이제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정작 쓸 수 있는 카드를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유럽 대 러시아의 냉혹한 현실 가운데 러시아는 더 계속해서 좀 벼랑 끝에 몰려져 있는 상황 안에 그 강경 모드로 돌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협상은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전쟁을 끝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먼저 버티지 못하고 꺾일까? 이걸 좀 바라봐야 되겠죠. 러시아의 약점은 경제가 이미 한계입니다. 그리고 젊은 인력이 고갈되고 또 국제 제재가 지속되고 장기전으로 갈수록 사실 러시아한테 불리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게서는 또 우크라이나의 약점은 영토를 지금 현재 계속 잃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도 감소하고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서방의 지원이 이게 지속이 될지 사실 서방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전쟁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 우크라이나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방 지원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질수록 우크라이나로서도 외줄타기가 되는 것이고 또 겨울의 에너지 위기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우크라이나의 약점이 있고요. 또 미국의 약점은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 전쟁 빨리 끝내고 미국 내에서의 여론에서는 더 이상 또 미국에서 자금 지원도 이제 그만하고 이런 여론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원의 비용이 자꾸만 증가하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전쟁 진짜 좀 빨리 끝내고 싶다. 지원도 이제 그만하고 이게 또 미국의 입장이라는 게 되고요. 유럽에서는 약점이라고 한다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또 경제가 둔화가 되고 국민들 또한 유럽의 국민들도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거는 내 묶음 다 버티기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먼저 이제 그만하자라고 손을 드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자, 5시간의 마라톤 협상이 왜 결렬이 됐는지 그 속내를 이제 퍼즐 조각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들여다보게 됐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자면 첫째, 영토 문제에서 타협점이 제로였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지금 땅 말고 더 내놔가 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는 1인치도 못 줘가 되고 있고 미국은 그냥 이 시점에서 홀트 그 세 나라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던 거. 그리고 두 번째, 유럽이 이 협상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이번 전쟁을 러시아를 아예 그냥 구조적으로 DNA를 약화시키고 이걸 마지막 찬스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 최전선에 있는 그 지역적인 위치 안에서 끝까지 싸우라.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유럽. 또 하나, 푸틴은 강경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협상장을 나온 푸틴은 유럽을 향해서 사실상 전쟁 위협을 했고 또 전선에서 계속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버티기 게임으로 간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한계에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 이게 이 전쟁의 끝을 결정할 거라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전쟁이 협상 테이블 쪽이 아니고 전쟁터에서 결판 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전쟁이 끝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쟁터에서 완전히 끝나는 경우 아니면 협상 테이블에서 끝나는 경우입니다. 전쟁터에서 끝난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베를린 함락하고 히틀러 자살하고 일본의 원폭 투하하고 협상의 여지 없이 무조건 항복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승자가 패자를 완전하게 재편한 거죠. 걸프전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6.1 전쟁 같은 경우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단 6일 만에 주변의 아랍국들 다 격파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3배로 늘린 케이스들 생각해보면 이런 전쟁들의 공통점은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서 끝나는 케이스입니다. 한국 전쟁이 대표적이죠.
전선이 교착이 되자 판문점에서 협상하면서 휴전을 했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평화 조약이 아니라 휴전 상태인 거죠. 그리고 베트남전 같은 경우도 파리에서 73년에 평화협정으로 미군이 철수하긴 했지만 사실 2년 뒤에 북베트남이 사이공 점령하면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 협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그 명예로운 철수를 위한 시간 벌기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소련의 아프간 전쟁도 비슷합니다. 10년간의 게릴라전에 지친 소련이 제네바 협정으로서 철군을 하긴 했지만 이게 결국은 소련이라는 붕괴의 도화선이 되게 됐고 이런 전쟁들이 보면은 양측에 모두 다 지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협상하는 겁니다. 이런 협상의 모습, 전쟁에서의 이 두 가지 패턴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협상으로 끝날 조건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영토 문제는 타협 불가능하죠. 또 푸틴도 젤렌스키 같은 경우도 양쪽 모두 정치적인 생존도 걸려있죠. 유럽은 중재자가 아니라 지금 당사자처럼 행동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부추기고 있죠. 그 누구도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한쪽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때 뭐 러시아 경제가 버티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지원이 끊겨서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 내부 안에서 정변이 일어날 때 푸틴이 실각하거나 젤렌스키가 축출되거나 그리고 세 번째 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질 때 핵무기 같은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모습이 아니라면 이 전쟁 정말 끝을 보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명확합니다. 명확한 승자 없이 끝난 전쟁은 언제나 불안정한 평화를 낳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그랬죠. 1차 세계대전에서의 불완전한 평화협정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오게 됐던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한국전쟁도 마찬가지고요. 70년 지났지만 여전히 휴전선이고 언제든 다시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구조로서 화약고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이후에 업데이트되는 소식들 다시금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